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아한 형제들 추천 시스템 팀의 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생각보다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긴장된 저와 달리 지금 굉장히 졸린 시간일 것 같으신데요. 한번 기지개 한번 같이 펴고 시작해 볼까요? 좀 졸릴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추천 머신러닝에서 예측을 서빙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여기 주문하신 예측 나왔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처음 만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와주신 분들께서는 제 소개 페이지를 읽고 와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약간 특이하게 아동가족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오디오부터 데이터, 머신러닝, 검색, 추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발 영역을 접해왔습니다. 이전 회사들부터 운이 좋게 데이터, 머신러닝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고 특히 검색과 추천 영역에서 대규모 트래픽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화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아한 형제들 추천 시스템 팀에서 추천 머신러닝 서빙 플랫폼과 추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오늘 우리가 진행할 내용을 5가지 질문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아보면서 예측을 어떻게 서빙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씩 같이 읽어볼게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델이 만들어진 다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나리오별 서빙 방식과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나리오를 넘어서 서빙을 위한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서빙하고 있나요? 이렇게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당연히 저보다 더 답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접근했는지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전혀 답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살펴볼 거니까요. 자, 이제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약간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용어와 논의 범위를 조금 줄이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예측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히 추론 혹은 인퍼런스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런타임과 스태틱 타임이라는 단어가 좀 나올 텐데요. 이건 개발자분들이라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시점을 구분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은 어떤 조회 혹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에서야 알 수 있는 데이터, 스태틱은 그 외를 지칭을 하고요. 배치에도 사실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정 시간마다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을 배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사실 굉장히 깊고 넓기 때문에 이 발표에서 모든 거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제게 그런 능력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논의를 CPU를 사용한 추론을 위주로 다룰 거고 예측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이 예측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모델링 기법이나 데이터 특성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 기법은 간단하게 이제 명칭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능은 예측 성능이 아니라 서빙 시스템의 응답 성능으로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빙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올 텐데 이 서빙 시스템은 API 기반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자, 그럼 같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답으로는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가공하고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 결과를 제공하는 거.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실제로는 더 많은 단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들이 각각의 세부적인 단계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 이 각각의 세부 스텝도 하나하나 굉장히 큰 주제고 이 분야를 잘하기는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예측 서빙이기 때문에 앞에서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과학자들이 뭔가 노력해서 모델이 잘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서빙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뭘 해야 될까요? 서빙입니다. 그러면 이 서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서빙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왼쪽 위에 그림을 보면 구글에서 서빙이란 단어를 쳤을 때 나오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읽어보면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음식을 나르며 시중을 드는 일이라고 하네요. 저는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젠킨스 이미지나 아니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뭔가 고객들에게 무언가를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서빙의 의미를 조금 의미론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을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측은 이 모델에 대한 출력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서빙이란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예측을 만들고 이 예측을 고객에게 딜리버리 하는 것, 이것을 서빙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서비스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에서는 모델에 필요한 입력을 요청으로부터 정제하기도 하고 필요한 피처를 찾아서 모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은 예측을 만들고 이 예측이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과정을 서빙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델을 하나의 함수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입력과 출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입력과 출력은 모델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호화된 값이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실제 사용자의 입력을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인자로 바꾸고 또한 출력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출력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처리, 후처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델 추론이라고 하면 사실 이 간단하게는 가운데 있는 모델을 함수로 사용한 결과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 전처리와 후처리가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서빙 시스템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모델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서빙 시스템에서는 사용자들의 요청에 대해 예측을 만들어서 전달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요청에 대해서 전달한 예측이 정말 효과적인지를 계속 판단하고 이를 가지고 모델 학습과 추론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그러면 서빙이라는 게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예측 결과를 잘 서빙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한정된 자원과 제약 조건 속에서 어떻게 잘 서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빙 과정은 사실 모델이 서비스 단계로 가는 일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가 되려면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의 트래픽 규모나 아니면 우리가 투입 가능한 리소스,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의 양이나 아니면 실제 운영할 때 필요한 배포 전략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저는 이 분야에 있으면서 모델을 잘 만들었는데 서비스로 가지 못한 안타까운 경험들이 좀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추론을 한번 하는데 300ml가 거리는데 타임아웃이 1초다. 피크 시간에 트래픽 확 몰린다. 이거를 서비스 하려면 서버가 한 300대 정도는 있어야 되고 각각 메모리가 한 30기가는 있어야 된다. 이것처럼 약간 서비스의 특성이나 스펙을 맞출 수 없거나 혹은 너무 많은 리소스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 모델이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드랍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정된 자원과 제약 조건 속에서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모델을 서비스로 가는 과정을 잘 다뤄야 하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서빙 시나리오별 서빙 방식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들의 장점을 유틸라이즈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별로 서빙 방식과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엄밀하게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치, 실시간, 하이브리드로요. 먼저 배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중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달에서 음식 종류를 눌렀을 때 지금 저는 피자를 누른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가게들의 추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배달 카테고리 개인화 추천 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예측 모델의 특징은 딥러닝 기반의 투타워 모델이고 사용자의 과거 로그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해서 추천 결과를 만듭니다. 주목할 점은 잘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추론 대상인 유저도 많고 그렇다 보니 모델도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서빙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현재 이 서비스의 구현에서는 사용자의 지금 당장의 런타임 정보가 추론에 필요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측을 만드는데 지금 당장의 사용자의 정보가 필요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가 들어왔을 당시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우리가 추론 결과를 미리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냐면 저희가 예상 추론 결과를 다 만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아주 많죠. 그렇다 보니 분산 처리 배치를 사용해서 미리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API가 빠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저장소에 넣어 둡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미리 만들어 놓은 예측을 전달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규모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좀 만들 수 있어요. 분산 처리를 사용해서 대규모로 만들 수 있고 시점에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새벽 4시처럼 좀 서버가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장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결과를 단순히 리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응답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트래픽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한 만약에 후처리 같은 로직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로직을 태워야 된다 해도 좀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케이스를 만들어서 어딘가에 적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장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많이 만들어 놨는데 히트 레이쇼가 낮아요.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껏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공간 비효율성이 굉장히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배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만들다 보니까 유저의 관심사가 중간에 변경이 됐다 할 때도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추론을 우리가 새벽 4시쯤에 만들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추론을 할 때 지금 당장 어떤 유저가 한 이벤트 정보나 행동이 필요하다 그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런타임에만 주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추론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실시간 추론입니다. 실시간 추론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케이스, 값 예측과 랭킹 측면에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마트라는 저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 상자가 있는 것처럼 지금 주문하면 몇 분 후 도착이라는 안내가 나오고 혹은 주문하시고도 몇 분 후 도착이라는 안내가 나오죠. 이것을 저희는 배달 예상 시간 혹은 고객 안내 시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계산 특징은 이 계산을 한번 할 때 여러 가지 스텝으로 나눠져 있고 이 스텝별로 모델이 각각 다릅니다. 트리 모델과 신경화 모델들을 사용해서 이 모델들의 값을 앙상블해서 후처리를 통해 예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특정 배달건에 대한 예상 시간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런타임에 주어진 정보 혹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피처들을 사용해서 추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종합하면 미리 추론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청을 받을 때 API에서 추론을 만들어가지고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에서 모델을 로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은 별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S3에 올려두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API에서 읽을 수 있게끔 내린 다음에 API의 메모리에서 로딩을 합니다. 그 외에 입력에 들어오는 정보 말고 실시간 피처들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 실시간 피처들도 API가 참고할 수 있는 저장소에 미리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피처를 조회하고 API 입력과 피처를 가지고 모델의 입력으로 전처리한 다음에 모델의 결과를 얻고 필요하면 후처리나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 실사용값으로 변환을 합니다. 랭킹 케이스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저희 또 비마트 서비스인데요. 비마트에서 장바구니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추가로 담으면 좋을 상품들을 추천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장바구니 추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상품을 가지고 추천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즉 장바구니를 조회했을 때 들어있는 런타임 정보, 그러니까 담긴 상품이나 총 가격 등을 가지고 추천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랭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줄 세울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천 캔디데이트는 사전에 생성해 두고 런타임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을 돌려서 캔디데이트의 랭킹을 매긴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응답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아까 값 예측 케이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캔디데이트를 랭킹한다는 점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API에서 모델을 들고 있어야 이걸 API에서 요청을 받을 때 이 모델의 결과값을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API에 모델을 로딩하는 케이스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피처와 캔디데이트를 조회하고
입력으로 들어온 것들을 전처리해서 모델을 태우면 이 모델에서는 캔디데이트의 랭킹을 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 예를 들어 품절 상품을 뺀다던가 이런 비즈니스 로직들을 태운 다음에 랭킹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우리가 실시간 추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치 케이스에서 런타임 정보가 들어올 때는 이제 런타임의 정보에 추론이 의존할 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시간 케이스에서는 이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치 케이스에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안 쓰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공간 효율성이 나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점은 추론 시점에 주어진 정보 기반으로 예측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프레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만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공간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뭐 흔히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이 케이스는 전부 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CPU나 계산 헤비 케이스란 얘기인 거고, IO 기반 케이스보다 최적화나 성능 개선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규모 트래픽에 필요한 리소스가 배치 케이스보다 많은데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응답이 느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어떤 추론 환경이 특정 프레임워크나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 했을 때는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GPU를 가지고 저희가 서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GPU를 바로바로 수배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 대가 죽어버리면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케이스처럼 운영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제 여기서 예측하신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성능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배치와 실시간을 섞을 건데, 배치의 폴백 케이스, 그러니까 배치가 만들지 못한 케이스를 실시간으로 만드는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본 배달 카테고리 추천과 비슷한데, 이제 배달의 민족 서비스에서 음식 카테고리를 고르지 않고 배달 누르셨을 때 나오는 랭킹이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는 배달음 개인화 추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치 케이스처럼 이 경우도 모델이 굉장히 크고 추론 대상도 많고 트래픽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모든 케이스를 다 만들지는 못하고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대부분의 유저에 대해서 추천 결과를 생성을 해둡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만약에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저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추천 결과를 내보내줄 게 없다는 셈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신규 사용자라던가 아니면 오랫동안 주문하지 않고 있다가 복귀한 유저라던가 우리가 만들어두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결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이 예측 결과를 서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배치와 실시간을 섞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PI를 각각 분리해서 준비를 해둡니다.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배치 추론이 거의 대부분의 요청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서빙 시스템과 배치 추론을 하나로 합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치 AP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규모로 말아놓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는 API가 하나 있는 거고, 실시간은 또 자기가 실시간을 연산할 수 있는 피처와 뭐 스코어링 쿼리나 모델들을 준비를 해둡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배치를 찔러보고 만약에 배치가 없으면 실시간 결과를 계산해서 응답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의 케이스는 배치 결과가 대부분의 사용자들을 커버할 수 있고 그 커버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도 추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배치 케이스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배치 케이스 외에 결과를 제공 가능하다, 이것이 장점이고요. 또한 아까 배치에서 공간 비효율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배치와 실시간의 비율 조정을 통해서 배치 추론 공간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치와 실시간의 모델을 각자 다른 모델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다른 사용자 니즈와 예측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고 시스템 복잡도가 늘어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잠깐 본 그 다이어그램에서도 벌써 API가 종류가 3-4개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각각 다른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각각 다른 모델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간과 리소스가 추가로 들게 됩니다. 또한 응답 시간의 손해 발생,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배치를 찌른 다음에 배치가 없을 때 실시간을 찌른다고 했죠. 그 얘기는 실시간 케이스는 이미 한번 배치의 응답 시간만큼은 기다렸다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응답 시간에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하이브리드 예시를 볼 건데, 배치로 만들어 놓은 결과들을 사용자의 실시간 피드백을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관점으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마트에 들어오시면 누구누구님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라는 구좌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상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 일부 조건에 만족하는 유저들에게 저희가 유저 클러스터 기반의 MAB를 사용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MAB 그러니까 멀티 아임드 밴딧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아시면 좋을 것은 우리가 추천 결과를 만들어 둔 거를 보여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는지 이런 피드백을 가지고 그 다음 결과를 다시 뽑는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적점을 찾아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특징은 실시간 피드백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여준 노출에 대해서 클릭을 했는지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실시간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생성한 추천 결과를 조정해 가면서 최적의 결과를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 다음에 추천 결과를 만들 때 이 사용자들의 지난 반응을 가지고 추천 결과를 고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MAB는 우리가 흔히 슬롯을 고르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슬롯이라 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배치로 말아둔 추천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추천 결과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어 놨다. 그럼 이 10개를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걸 사용자들이 가장 좋아하더라. 이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MA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B로 어떤 결과를 내보낼지 결정하고 그다음 피드백을 수정한 다음에 슬롯 선정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최적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자의 클러스터를 먼저 조회하고 클러스터에 나가야 할 슬롯 추천 결과를 조회한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을 거쳐서 최종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사례처럼 이 방식은 사용자의 피드백, 그러니까 사용자가 좋아했는지 관심이 없었는지에 따라서 추천 결과를 계속 바꿔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일종의 정확도 보정의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갱신 주기보다 추천 결과를 좀 더 빠르게 바꿔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캔디데이트를 생성하고 랭킹 모델을 사용할 때 이 가운데에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도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아무래도 실시간 피드백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규모 있는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보고 운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혹시 여기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계신다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또한 이 MAB나 이 MAB를 온라인으로 테스트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고르는 과정도 쉬운 과정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최적 결과를 수렴할 때까지 계속 일종의 탐색과 실험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부의 지표가 손실됨도 감내를 해야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사실 하이브리드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섞느냐는 사실 각각의 장단점과 요구사항에 맞춰서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몇 가지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일종의 예시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하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장 공간을 효율화하거나 아니면 계산 속도를 올리고 싶다. 혹은 유저의 피드백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서빙 시나리오 방식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어떤 점을 극대화해서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세 가지 타입, 배치, 리얼 타입,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빙 시나리오를 살펴봤는데 이 시나리오를 넘어서서 서빙이라는 분야에 대해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식 서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땐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유연하게, 지속 가능한 효율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2시간이 넘게 안 나와요. 그러면 고객은 굉장히 실망할 거고 다른 식당으로 가겠죠? 그래서 빠르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유연하게는 사실 어떤 고객은 알러지나 못 먹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그때 갑자기 무슨 추가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테이블한테는 1초 만에 갖다 줬는데 두 번째 테이블한테는 2시간이 걸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빙을 지속 가능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영역으로 가져와서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빠르게는 그러면 대규모 트래픽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성능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시나리오별, 서비스별 최적화된 워크플로우나 모델과 추론 특성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유연하게 측면으로는 아무래도 전후 처리가 자유롭고 시스템 설계가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효율은 사실 이 개발 이후에 운영과 고도화 페이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개발이 끝났다고 우리 납기했으니까 끝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운영하고 실험하고 고도화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과학자나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만든 코드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최대한 레버리징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서빙 시스템 담당자로서 저는 주로 양쪽에서 이런 요청들을 받습니다. 서비스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나 비마트 같은 측이죠. 이제 예측 결과를 제공받는 쪽에서는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초당 버텨야 되는 요청량이 얼마고요, 타임아웃과 응답 시간 얼마 정도 안에 나와야 되고요, 우리 시스템 특성 이러니까 이런 거를 신경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스펙을 줍니다. 모델 제공 쪽에서는 저한테 이거는 어떤 모델이고 어떤 입력값이 필요하고 피처가 필요하고 갱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추론 시간 얼마 정도 된다라는 스펙을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구사항들 빠르게 유연하게 지속 가능한 효율적인 걸 만족하면서 서빙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하면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애착독하고 좀 지칭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저는 레카피라고 이름을 붙인 레커멘데이션 머신러닝 API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시스템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서비스 API,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비마트 등에서는 저희 쪽을 DNS를 찌르면 실제로 저희는 다 EKS 위에 올라가 있는 API 플랫폼을 찌르고 그 API 플랫폼이 서빙 결과를 응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는 유비콘이라고 하는 그 웹 프레임워크 위에 이제 패스트 API라고 하는 API 프레임워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반으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디플로이 내에 팟 단위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포와 설정 주입들은 햄차트로 패키징이 되어 있고, 이 햄차트는 아르고 CD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배포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치 케이스나 혹은 실시간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피처나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외부 저장소, 몽고DB나 레디스나 다이나모DB 등을 이제 찌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안쪽으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쿠버네티스 안쪽에서 사실 인그레스와 서비스는 네트워크와 보안 설정 그리고 트래픽과 요청 분산을 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로 요청을 계산하는 파드, 그러니까 디플로이의 레플리카들은 여러 복제본들이 있는 거고, 앞단에서 이미 요청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각 파드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요청만 잘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파드가 좀 응답이 늘어진다, 뭔가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파드를 더 늘리면 됩니다. 그럼 처리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서비스처럼 특정 시간대에 피크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나 복날이나 이럴 때 뭔가 피크가 예상된다고 하면 리소스 조정도 패턴에 따라서 크론잡이나 프로비저너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내부에 유비콘 위에 올라가 있는 패스트 API를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서빙 API 그리고 API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고정부와 변동부로 나눠서 변동부에 대해서만 대응하게끔 플랫폼을 만들면 작업이 많이 단축이 되고 관리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빙 API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입출력으로 대응할지, 어떤 설정으로 띄울지, 추론을 어떻게 만들지, 이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구현하면 되게끔 나머지를 다 템플릿화 해두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패스트 API가 어떻게 뜨는지 몰라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세 가지 정보에 대해서만 구현을 하면 서빙 API가 동작하게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또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접근 코드가 인터페이스화 되어 있어서 몽고DB를 접근하는 라이브러리가 뭔지 신경 안 쓰고도 그냥 접근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추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추론을 하는 엔진이 필요한데 이 추론 엔진은 ONNX 런타임이라고 하는 추론 엔진으로 공통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추론 엔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쿠버네티스를 썼죠? 왜 햄차트를 썼죠? 왜 하필 파이썬이죠?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러면 이걸 쓸 수 있겠다. 이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쿠버네티스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얘기하기가 좀 진부한 수준이죠. 그렇지만 좀 중요한 점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쿠버네티스를 쓴다는 거는 도커의 장점과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둘 다 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도커를 쓰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익히 아시는 것처럼 환경이 분리가 된다, 의존성을 분리할 수 있다, 테스트랑 배포가 좀 쉽게 된다라는 점이 있을 겁니다. 쿠버네티스의 장점으로는 리소스 할당, 자동 복구,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 서비스의 선언적 관리. 제가 줄줄줄 빠르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의 선언적 관리입니다. 이 선언적 관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처럼 이번 서버에다가 이거 이렇게 배포해가 아니라 이 서비스는 이 정도 CPU 규모의 이 정도의 메모리를 가지고 띄우면 돼라고 선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쿠버네티스가 자동으로 리소스 할당도 해주고 자동 복구도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앞에 장과 조금 연결이 됩니다. 왜 햄차트로 패키징 하셨나요? 왜 아르고 CD를 썼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햄차트를 사용해서 패키징을 한 이유는 아까 반복되는 서비스 구성 요소는 템플릿하고 변동부만 쓰는 게 작업이 짧아지고 관리하기도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서비스 구성 요소를 템플릿하고 변동부만 작성하게끔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리고 만약에 MSA 방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쿠버네티스 리소스 관리해야 되는 게 순식간에 몇십 개로 뻥튀기가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설치하고 삭제하고 이전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쉽게 햄차트 인스턴스로 패키징해서 설치나 삭제 혹은 테스트 환경 구축이나 다른 클러스터로 이전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또한 아르고 CD를 사용한 이유는 이런 햄차트를 Git 아래에서 코드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포나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적이 굉장히 용이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파이썬과 패스트 API를 사용한 이유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파이썬에 국한된 장점은 아니긴 한데 파이썬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또한 데이터에 친화적인 파이썬 라이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 장점이죠. 판다스나 넘파이 같은 것들이요. 그렇다 보니까 추천과 ML과 AI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 과학자들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파이썬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 이런 전후 처리가 좀 유연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개발 후에도 운영과 고도화 관점에서 코드 이전 등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트 API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API입니다. 굉장히 고성능 API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트 API를 쓸 때 좀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패스트 API가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들을 자주 썼습니다. 예를 들면 미들웨어나 아니면 자동 도큐멘테이션 같은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저도 했던 질문이고 여러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이썬 느리지 않나요? 그런데 패스트 API는 그 스탈렛이라고 하는 이제 API 프레임워크 위에 올라가 API 프레임워크를 랩핑한 거고 거기에는 파이썬 코루틴이라고 비동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기반 케이스일 때 굉장히 성능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배치 추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비동기 케이스로 최적화할 수 있죠. IO 기반 케이스니까. 그래서 이 배치 케이스를 동일한 초당 요청량과 응답 시간 기준으로 구현을 했을 때 스프링 기반 구현보다 25% 리소스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같은 리소스면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어떤 케이스에서는 파이썬으로 만들었는데 속도가 느려서 이걸 좀 빠르게 만들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판다스 기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넘파이로 바꾸고 나서 수행 속도가 3배 정도 빨라진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폴라스 같은 걸 사용해서 6배 정도 빠르게 된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가장 좋고 가장 빠른 언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 하에서 스펙을 만족하면서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점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추론 엔진으로 온NX 런타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NX 런타임은 온NX라고 하는 형식의 모델을 추론하는 추론 런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NX는 공용 모델 포맷으로서 모델의 가중치와 아키텍처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모델 프레임워크에서는 온NX 형식으로 변환을 지원을 합니다. 추론 엔진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강력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추론 엔진을 여러 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용이 감소했고 도커 이미지 사이즈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토치를 CPU 기반으로 설치한 저희 레카피 이미지와 그리고 온NX 런타임만 설치한 이미지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커 이미지 사이즈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사실 마지막에 나온 플랫폼볼 추론 최적화, 저게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추론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인데요. 맨 밑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온NX 런타임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해온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에 대해서 이미 최적화를 다 해놨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설치하러 공식 사이트에 가보시면 내가 사용할 플랫폼에 대한 옵션들, CPU가 뭔지, 뭐 GPU가 뭔지 이런 것들이, 언어는 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종류별로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공유드리자면 케라스 기반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데 도저히 서비스 성능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온NX 포맷으로 바꾸고 온NX 런타임으로 추론을 바꾸고 나니까 수행 속도가 10배 정도 빨라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서빙 시스템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이브리드 살펴본 것처럼 실시간 로그 파이프라인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의 부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데이터와 요청 표명만 있으면 쉽게 분산 노드 기반의 테스트 클러스터를 만드는 플랫폼을 로커스트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또한 레카피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델만 신경 쓰면 되게끔 모델을 주입하고 관리해주는 API를 따로 만들어서 머다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델 업데이트 앤 다운로드 API의 줄임말인데요. 그리고 또한 운영을 해보시면 이 시스템이 실제로 트래픽을 잘 받고 있는지, 응답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혹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매트릭이나 알람 시스템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시스템 설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상 이 내용들을 짚어볼 수 없는 점이 좀 많이 아쉬운데요.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답인 케이스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 판단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어떻게 유틸라이즈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인 지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API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게 한 4월 정도더라고요. 작년 4월. 그러니까 그쵸. 1년 반 정도 전인데, 그래서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저희는 월 트래픽을 15억 이상 정도 받고 있고 이 트래픽은 매월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API는 20가지 종류가 넘고 각 API는 1개 이상의 서비스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우아한 형제들 내에 다른 서비스, 배달의 민족, 비마트, 배민스토어, 배민상회, 만화경까지 우아한 형제들 내에 다양한 서비스의 추천과 머신러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먼 길을 같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짚어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런 것들이 있었죠. ML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서빙은 뭐고 왜 중요한지, 서빙 시나리오별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서빙 요구사항은 뭔지,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시스템 디자인, 아키텍처 등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도 같은 주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